네, 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1996년에 오래됐네요. 네. 신한국당 공채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고요. 2000년에는 이부영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고 이후에 박근혜 대선 후보 공보팀장,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도 지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의도 정치권의 중심에서 활동해 오면서 보수 진영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과 함께 이 최근의 공천 상황들 또 전망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예, 96년부터 활동하셨으면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당적을 갖고 없습니다. 계시나요? 네, 저는 무당적입니다. 언제부터 무당적으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97년도인가요? 네. 아니. 저 2017년도 2017년. 예, 대선 즈음에서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이게 당적을 다 정리했어요. 네. 여당일 때 정리하셨네, 그러면. 예, 여당 때 정리하고 예.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점부터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21대 총선이 4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2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각 당의 공천 작업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직 좀 삐그덕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천한 분은 딱 한 분 계시죠. 종로 이낙연 총리. 네. 그 외에는 이제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평가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2개가 좀 우려스럽고 한국당은 3개가 우려스러운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번째까지 영입 인사를 지금 영입 인재를 네네. 당으로 영입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분들을 비례대표에 네.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예. 상당히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 20명을 어떻게 비례대표 배치하고 아니면은 지역에 배치할 건지 그것이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분들은 나 배지 달아줄 거야. 그래서 인재 영입을 응낙을 한 건데 그 자리를 배치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또 하나는 대략 70여 명 정도 되는 청와대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 여기에 어떤 경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네. 청와대 인사들을 어떻게 배려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쪽에 대해서는 뭐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들리긴 하더라고요. 없지만 예. 지금 경선 과정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무슨 비서관, 네. 행정관 이렇게 하면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청와대 인사들이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은 셀 수밖에 없고요. 그분은 어떻게 잘 제도적으로 정리하느냐. 네. 그것이 좀 문제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당은요 3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황교안 대표 리스크예요. 황교안 대표 아직도 본인이 어디에 출마할지 결정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공관이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네, 예. 내일 모레 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공천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황교안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신당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네. 그럼 통합신당에도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 대략 40-50명의 출마자들을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이냐. 예. 그분들도 다 지역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험지는 안 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천을 어느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줄 것이냐. 네. 그것도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좀 큰 문제는 TK 지역 의원들 컷오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엊그저께 보면은 이제 강석호 의원이라든가 김광림 의원이 우리 지역 정리하려면 내목부터 쳐라 이런 식으로 반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 매끄럽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한국당의 공천의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보면 뭐 정치권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뭐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매끄럽게 하는 곳이 강점이 될 수 있겠군요. 맞아요. 그게 좀 불합리하게 되면은 공천 반발 예. 일어나고 그게 또 새로운 신당으로 나타내고 그게 분열로 나타납니다. 예. 분열이 나타나면 선거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20대 국회, 현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따갑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물갈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소용없어요. 맨날 물갈이 한다, 판갈이 한다 그러는데요. 예. 매번 국회 때마다 40% 정도의 물갈이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 신인들로 그렇게 채우죠. 근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국회에 들어오면 네. 각 당에 들어오면 당론에 따르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극렬하게 싸우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적당할까 모르겠지만 귤이 하남 지역에 가면 탱자로 바뀌잖아요. 예.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이게 아주 전투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아, 그걸 많이 보셨어요? 그럼요. 괜찮고 합리적인 분들도 네. 당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선거 네.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소신과 그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뭐 더 나쁜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다행이지 그거를 위안을 삼아야 될지 네. 아니면 물갈이 돼도 별로 소용이 없어 정치권은 바뀌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예. 저도 아직 헷갈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보수 쪽의 좀 상황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제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공천 작업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공관위원장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천이라는 것, 특히 이제 공천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외부라든가 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역할은 되고 있다고 보세요?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직 뭐 진행된 것은 없지만 지금 공관위원장이 네. 공관위원 당에서 준 명단 안 받고 내가 한번 꾸려볼게요. 그것을 황교안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승낙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그 기구로서의 그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당의 모든 최고위원회가 것은 당의 있죠.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이 마음에 안 드는 네. 최고위원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관위에서 올라온 그 명단을 최고위원회에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은 다시 심사해라고 공관위에다 넘겨요. 그럼 그건 개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입이 되는데 그게 당원 당규에 있는 제도적인 장치예요. 아, 장치입니까? 예, 견제할 수 있는. 그런데 공관위에서 뭔 소리야. 우리가 이 사람들 공천 의결했는데 왜 당신들이 왜 시비를 걸어? 해서 공관위에서 3분의 2 이상 땅땅땅 때리면은 네. 그 사람은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는데 네. 여기에 최고위원회에서는 공관위원과 공관위원장을 해임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것까지 갈까요? 그러면 이제 막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줬다고 해도 예. 이러한 견제 장치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그 총선의 자유한국당의 포인트는 미래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일컫는. 여기도 공천이 있잖아요. 네.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건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영동의 비례대표제에서는 30%의 당의 지지율을 받더라도 네. 지역에서 120석 정도를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30% 받았을 때 한 10석이라도 우리가 비례대표 챙겨보자 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건데 뭐 꼼수다 묘수다 뭐 여러 가지 뭐 신의 한 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한성규 대표가 얘기를 했죠. 우리 미래한국당 공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국당에서 간섭하지 마.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페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만약 한성규 대표가 저 우리 이 공천은 한국당과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내시겠어요. 그러니까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네. 물밑에서는 한국당의 후보들을 이제 선정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합신당을 만들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국당의 의원들 다 통합신당으로 갈 거고 그럼 한국당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잖아요. 네네. 그럼 비례정당 만들지 말고
다 통합신당으로 가고 비례정당은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더 낫지 왜 이런 미래한국당을 만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현 통합신당,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례정당으로 만들고 합쳐서 통합신당으로 갈 거니 네.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은 없애지 말고 네. 차라리 그냥 자유한국당은 뭐 지역 출마는 없고 다 통합신당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남은 분들을 가지고 그냥 비례만으로 그렇죠.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뭐 당을 뭐 의원들을 꿔주니 안 꿔주니 옮겨가니 많이 이런 일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할까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전에 보시긴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간단히. 황교안 대표는 종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네. 불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공관이 요구했다면서요? 공관이 요구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종로 출마를 너무 늦게 결정을 하면 이거는 비겁자다. 당신은 당선될 험지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용산이나 양천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네.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는 밑바닥에서 우리 후보들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러 다니겠다. 네. 나 불출마한다. 백의종군한다. 그게 가장 좋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쓰신 글을 제가 보니까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2016년 총선에 기시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나뿐일까? 왜 지금 시점에서 2016년 총선을 떠올리신 겁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와 친박들이 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원들을 공천 주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때 공천위원장이 이한구 의원이었고 네. 그때 이제 옥새 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네, 네. 180석 간다, 200석 간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아마 지금 시점에서 막 나올 때였었죠. 그렇죠. 그때 야당은 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졌단 말이에요. 네. 왜 졌냐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국민은 우리를 지지해 줄 거야. 우리를 뽑아줄 거야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 때문이었죠. 네. 제가 이제 2016년 생각이 난다라는 게 뭐였냐면 제가 이 글을 쓴 거는 2달 전입니다. 근데 상황은 좀 바뀌었어요. 근데 2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총선 공천을 하기 위해서 2가지 중요한 네. 전제위원회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일들을 하는 그게 하나의 당무감사위원회가 있고요. 당무감사위원회. 네, 또 하나는 총선 기획단입니다. 예.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협을 돌아다니면서 이 국회의원, 이 당협위원장 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역의 주민의 여론도 듣고 예.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위 20%니까 잘라야 돼. 네. 이런 거를 하는 데가 당무감사위원회였고 총선기획단은 총선의 룰이라든지 총선의 기본적인 구도, 명분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그걸 결정하는 곳이었는데 네. 이 중요한 2군데가 다 옛날에 친박 인사들로 채워졌었어요. 그 사람들이 황 대표 측근이 돼서 예. 이 사람들이 당무감사위원회와 총선 기획단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면 자신들에게 좀 쓴소리를 한 비박, 네. 복당파 이런 사람들은 제끼고 친박 인사들만 또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유리한 총선 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2016년에 그 오만한 모습과 비슷하게 투영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의도 연구원 예.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황 대표 측근인 성동규 교수가 네. 갔어요. 예. 김세현 그 원장은 그때 잘렸죠. 예, 불출마하고 잘렸죠. 네. 예.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서청원 대표랑 상당히 가까운 분이에요. 네. 그분의 연구소에 연구원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여연원장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총선의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게 사무총장이에요. 네. 그런데 박완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엔 이분의 정치적인 멘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김기춘, 서청원 이런 친박의 핵심 인물들 네. 그분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16년 당시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셨죠. 맞습니다. 그때 옥새 들고 이제 부산 가셨을 때 안 가셨어요. 옥새는 당의 총무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산 가서 고민을 좀 하시는 모습이 많이 했죠. 네. 찍혔습니다. 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요. 처음에 김무성 대표한테 협상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TK 지역은 우리가 친박, 진박 인사들로 다 우리가 마음껏 공천을 할 테니 네. 당신은
부산 경남 지역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PK는. 네. 근데 김무성 당대표가 나는 국민 공천하는 게 내 정치적인 소신이다. 내 꿈이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TK의 반은 우리한테 주고 반은 좀 김무성 대표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요청이 온 게 자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을 확실히 자르고 유승민 의원 측근이었던 대여섯 명은 꼭 정리하는 거 그거 받아들여라. 김무성 대표가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랑 현기왕 당시 정무수석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김무성 당대표를 배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한 거죠. 그때 마지막에 이제 유승민 의원을 정리를 하겠다라기 하는 전날 김무성 대표가 나 이러한 막장 공천에는 나 당대표 직인을 못 찍겠다 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당대표 직인이 왜 중요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 이 사람은 우리 당 후보입니다라고 공천장을 줘요. 그때 당대표 직인이 없으면 그거는 무효가 돼요. 이 사람은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대표 직인을 뭐 옥새다. 그래서 옥새를 들고 뭐 부산에 가서 태업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옥새는 당 총무국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 소동을 벌이고 나서 총선은 패배하게 됐죠. 그렇죠. 그 일당을 민주당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쓰신 글에 보니까 지금의 한국당은 4년 전 보수를 패망의 길로 이끈 친박의 소나기에 다시 들어갔다. 이름만 달라졌다. 친황으로 말이다.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인지도 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의원 원장이나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이나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박근혜 때 청와대나 그 행정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이고요. 친박을 나타내는 말이 한 50개가 돼요. 친박, 복박, 탈박, 뭐 비박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들이 다시 변신을 해서 친항으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서 뒤에서 공천과 당무를 장악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금요초대석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018년에 내신 책의 제목이 보수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동안 일하고 경험했던 보수의 민낯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말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반성과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또 감옥도 가 계신데 책임지겠다라는 친박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본인의 의원직 사퇴라든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지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정말 도리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책임과 반성이 없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또 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공관이라든가 이런 역할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공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친박 핵심 인사들 한 10명 정도는 꼭 이번에는 저 공천을 주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좀 국민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으로 지지가 옮기지 않는 거 보면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 문재인 정권 싫은데 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때 시절로 되돌아갈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지가 안 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는 그 전에 박근혜 시대에 그런 정당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인적 청산이 가장 큰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친박분들 좀 정리하고요. 좀 중진 의원님들 좀 스스로 용퇴하셔서 젊고 활기찬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만든다는 것, 바꾸겠다는 것, 그 하나의 또 일환이 변수로 지금 나오는 게 보수 통합이거든요. 이 작업은 그러면 또 계속 진행될 텐데. 보수 통합에는 보수 대통합, 보수 중통합, 보수 소통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는 보수 대통합. 그 2016년 때가 보수 대통합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때 도로새누리 당으로 간다? 그거를 좀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맞다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수 대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수 중통합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몇몇 세보수당의 의원들이 네. 참여하고 그다음에 혁신과 통합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합류하는 네. 그런 거를 좀 중통합이라고 보여지고요. 소통합은 세보수당 유승민 대표의 계열 분들은 안 오고 네. 현재 있는 혁신과 통합위원회에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걸 소통합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하여튼 보수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승민 대표라 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세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요구 전제 조건이 딱 하나예요. 네. 물론 이분들이 자 보수 재건의 3원칙 이거를 지켜라라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자 우리 세보수당 8명 국회의원 있어. 이 사람들 공천 어떻게 해줄 거야. 네. 빨리 황교안 대표 공천 확실히 담보해. 이거를 황교안 대표가 아직은 약속을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 유승민 대표도 그러려면 우리 그냥 선거연대나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도 자기의 좀 기득권 좀 버리고 황교안 대표도 내려놓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좀 더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모두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모두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철수 계도 지금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지금 선관위가 했기 때문에 여기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두 분은 오셨죠. 그 뭐 문병호 의원, 예, 예. 뭐 김근식 교수, 뭐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나는 절대로 안 합칠 거야라고 이미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되게 불가능할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배지보다 네. 대선 후보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의 명분을 지켜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권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셨습니다. 보수 쪽에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좀 끝으로 소회를 밝힌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면 손가락질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분들 정말 중요한 일 많이 해요. 국민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예산과 법률입니다. 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내지만 마시고 4.15 총선 때 꼭 나가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 보수 쪽의 공천에 대한 얘기들 전반적인 상황도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